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 두 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 그리고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단순히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지원한 행동을 넘어서서 직접 사업 구조 전반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울러 그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수뢰 혐의도 인정을 하였고, 이렇다면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 이대로 석방하게 되면 입을 맞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같이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민용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앞선 두 네.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구체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현출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민영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인물입니다. 네. 반면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외부 인물입니다. 내부 인물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결제 라인을 통해 배임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형식적으로 외부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대로 석방할 경우 입을 맞추거나 관련 자료 조작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내부 인물인가 외부 인물인가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를 달리 보았을 여지가 있고, 둘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민영 변호사가 수뢰한 뇌물 수수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중한 형 선고 우려를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 뇌물의 최종 귀속 주체가 정민영 변호사가 아닌 제3자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관련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그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관련된 그래픽을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보신 것처럼 등장인물이 좀 여러 명이 있고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사업구조 설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배임 행위 후에 뇌물을 수수하기로 한 부정처사 수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 배임 혐의에 적극 가담하면서 뇌물 공여 의사표시를 표시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욱 변호사도 이 배임 혐의에 적극 가담했고 뇌물 공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뇌물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를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회사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 수익 은림 혐의도 받고 있고, 정민영 변호사 역시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하여 배임 혐의 이후에 뇌물을 수수한 부정처사 수뢰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사업 설계를 주도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네. 뭐 김만배 씨 등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뇌물을 줬다 이런 혐의가 적용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네, 건가요? 외부에서 내부 인물에 가담하였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발부가 됐는데 네네.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추가적인 수사 진척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 구조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공모 지침서 작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파 심사, 사업 협약 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뇌물 5억 원 중에서 수표 4억 원의 전달 경로도 밝혀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지난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녹취 파일을 사전에 김만배 씨에게 들려줌으로써 증거 능력 문제의 여지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대질 신문 과정에서 청사 CCTV를 제공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정황이 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좀 검찰이 수사 보강을 많이 했고요. 일단 검찰이 좀 수사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국 관심은 윗선 수사까지 이어지게 될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네.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배임 혐의 입증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배임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이익을 가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가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쉽게 얘기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은 그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모든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정책적인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행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뇌물을 수수했다면 이 경우에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을 넘어서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다액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배임 혐의도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으로 이 수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네. 적어도 이 사업구조 형성 과정에서 배임 행위 자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이 어느 단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이 단서를 토대로 뇌물수수 과정에도 개입되어 있었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런 그 사업 구조, 민간한테 과도한 이익이 가는 사업 구조를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은 그런 정황까지는 드러나서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과정에 당시 이재명 전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최소한 알고 있었는지가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배임 혐의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을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하급자 단계에서 하급자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업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다면 그 경우에는 하급자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감행했다. 그 과정에 공동정범 형태로 이 후보도 연루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 분석을 하는 법조인들도 계시더라고요. 월성원전 수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배임 혐의가 한수원 사장 등한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재판부의 판단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당시 그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았다, 이런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배임 혐의로 기소를 했고, 그리고 뭐 배임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배임 방조 같은 이런 혐의도 좀 그 검찰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 건은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성 원자력 사건의 경우에는 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게 급급했다는 평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굳이 뇌물수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발생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면 이를 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구조 형성 과정에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예상되는 수익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배임 혐의를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참고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의 입장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익을 확정적으로 최대한 늘리고 민간 수익은 최소화하는 게 지침이었다. 그 네.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출석 당시 김만배 씨 모습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취재진 질문에 좀 답을 하면서 네.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책에 따랐을 뿐이다, 이 부분이 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 호칭, 그분이라는 호칭도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이 말이 좀 자신은 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말로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그분이라는 표현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 네. 상당히 주목을 끈 것 예.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술 자체를 두고 이 후보의 연루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의 지침에 따라서 공모에 지원한 것뿐이다. 즉 나는 사업 구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예. 이 후보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구성한 사업 과정에 지원을 했을 뿐이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혐의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니 지원을 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자신의 배임 혐의는 더더욱 입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오전에 새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휴대전화를 뒤늦게 찾았는데, 그런데 지금 파악된 바로는 그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지금 이재명 캠프 부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압수수색 현장에 가보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해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된 것인지 내지는 나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통화 내역은 아마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직접 포렌식한 내역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이 통화 수발실 내역을 일컫는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통신 수발실 내역상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통화 시간과 통화 대상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유 전 본부장이 정 부실장과만 상당히 오랜 시간 통화를 했다면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이 정황을 파악하고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정 부실장과만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면 나를 비호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이 사건에 나뿐만 아니라 정 부실장 측이 일부 관여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술을 정리할 것인지를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이 상당 부분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 포렌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실제로 포렌식 이루어진 자료 내역의 문자 메시지 등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단초를 토대로 당시 통화 내역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여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도 이 통화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진상 부실장이 그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데 통화했던 사실 자체는 정 부실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그런 논란들,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이다.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의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어떻게 보면 그 일각에 제기되고 있는 서로 입을 맞추거나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그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확인차 전화를 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부실장의 해명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통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록이 통화 남아있으니까요. 내용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통화 시간이 상당히 길다면 만약 유 전 본부장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도움을 줄 수 없다.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내용만 오고 갔다면 이렇게 긴 시간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화 시간과 관련 정황을 토대로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 부실장을 참고인으로라도 소환해서 당시 통화 내역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추가로 지금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확인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통신사에서 찍혀 있는 그 수발신 내용만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는데 문자 메시지는 일단 포렌식이 될 테고 혹시라도 유 전 본부장이 그 정 부실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했다면 그것도 포렌식이 돼서 녹음 내용이 나온다면 그게 그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겠죠. 네. 통화 녹음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특히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과 어떠한 일을 같이 벌인 사람과 통화를 할 때는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휴대전화를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삭제했던 통화 녹음 내역도 현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통화 녹음 내역이 현출된다면 이와 같은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일단 통화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했다면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도 주목을 할 것이다. 이 정도 취지로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밝혀내야 할 내용들도 좀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봐야겠습니다. 검찰이 그 이른바 50억 클럽 7명에 네네. 대한 뇌물 혐의는 영장 청구 사유에서 이제 제외를 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장 청구를 할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만 범죄 사실로 삼아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50억 클럽 부분은 아직까지 설익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영장 발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뇌물 사건의 경우에 즉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예. 뇌물을 받은 사람도 피해자로서 입건해 상당 부분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가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데 이 부분 입증은 아마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박차를 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그 이 건과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고 별건일 수도 있는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중도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윗선의 그런 직권이 남용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고 초대 사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직권을 남용해 퇴직하라고 강요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혐의는 단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후보가 이 배임 혐의에 가담하였다, 즉 부당한 사업구조 형성 과정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는 초대 사장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퇴 과정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보면 한 갈래의 수사 그렇습니다. 줄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